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근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육에 신경 자극이 내려가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죠. 이랬을 때 근육의 수축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경 자극이 내려갔을 때 또는 단리된 근육에 신경 자극을 내려보면 근육이 바로 그 시점에 수축을 하는 게 아니라 잠시 시간을 멈췄다가 이제 수축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걸 오실로스코프로 그리게 되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 잠시 멈추는 이 시간을 잠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수축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수축했다가 다시 이완하는 이완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자극 역치라고 하는 것은 신경 자극이 어느 수준 이상 내려가기 전까지는 근육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치를 넘어갔을 때, 즉, 30mV, 50mV, 어떤 자극의 역치를 넘어갔을 때, 비로소 이제 근육은 수축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자극 역치를 넘어갔을 때 실무율의 법칙에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무율은 all or none response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권총을 쏜다고 했을 때, 총을 쏜다고 했을 때, 총알이 나가는 건 똑같죠. 즉, 권총의 방아쇠를 어느 수준 이상 압력을 줬을 때, 즉, 역치 이상을 줬을 때, 역치 이하로 힘을 줘서는 방아쇠를 통해서 당겨지지 않고 총알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압력, 역치를 넘어갔을 때 총알이 드디어 발사되죠. 근데 내가 강한 속도로 총알을, 방아쇠를 당겼다고 해서 총알이 더 빠르게 나가거나 더 강하게 나가지는 않죠. 즉, 어느 역치를 넘으면, 이러한 그 총알이 날아가는 것은 일정하게 날아가는 것이죠.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역치 이상의 흥분 자극이 가해지면 근육이 수축하는 정도는 항상 똑같이 수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자극이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졌다고 해서 근육이 더 빠르게 수축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실무유리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극을 한번 줬을 때 근육이 한번 수축하는 이 과정을 연축이라고 합니다. 자극 한 번에 한 번 수축하는 것을 연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근육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이러한 시간적 가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요. 즉 근육이 연축을 한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연축했을 때 어느 시점이 이 자극을 줬을 때 근육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때까지 자극을 보이지 않는 그 시점까지를 불응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불응기를 넘어서 어느 시점에 자극을 줬을 때는 이것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다시 더 수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불응기를 넘어간 어느 시점에 자극을 줬을 때 다시 수축이 계속해서 더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가중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점점 이렇게 수축의 정도가 가중에 의해서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자극이 내려가서 이런 그 가중이 일어나서 지속적으로 어느 수준 이상 계속 수축력을 발휘하는 현상을 강축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시간적 가중이다. 우리가 그 근육의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이러한 시간적 가중에 의해서 근육의 힘이 발휘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 일단 중요하고요. 또 하나 공간적 가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을 이해하려면 운동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미 여러 차례 운동 단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근육 안에는 여러 개의 운동 단위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즉 척수로부터 운동신경이 여러 개가 이렇게 내려와서 근육을 지배하고 있죠. 어떤 것은 10개 내외의 아주 적은 근육만 지배하는가 하면 어떤 운동신경은 50개, 200개까지 그 이상까지도 근섬유의 축부지라고 하는 가지를 뻗어서 근섬유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운동 단위, 하나의 운동신경과 그것에 의해 지배되는 근섬유를
통칭해서 하나의 운동 단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 근육 안에는 굉장히 많은 수십 개의 운동 단위가 존재하게, 수백 개의 운동 단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여주신 운동 단위 1, 2, 3가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뭐 요 정도의 펜을 들어 올리는 그런 운동을 한다 하면은 운동 단위가 하나만 동원돼도 되겠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힘을 필요로 하는 운동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중량을 들어 올린다 했을 때 더 무거운 걸 들어 올리려면은 운동 단위 하나, 1뿐만 아니라 모터 유닛 2, 운동 단위 2까지 동원돼야 되겠죠. 또 최대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운동 단위가 다 동원이 돼서 근육을 전체 다 근섬유를 수축시켜서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개념을 공간적 가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점차 더 많은 운동 단위가 동원됨으로써 더 큰 힘을 갖다가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은 뭐 그냥 제가 양념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저희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리컴번트 사이클이라고는 누워서 타는 자전거의 어떤 효용성을 재활 운동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 EEG 뇌파를 측정하거나 또 ECG 심장의 정기적 현상을 기록한 것이죠. 심전도를 측정하는데 이렇게 요즘은 선이 달려 있지 않죠. 무선으로 이런 걸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근전도도 EMG라고 하는데 근육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현상을 이렇게 피부 표면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전도라고 합니다. EMG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퍼스널 트레이닝이나 또 어슬레틱 트레이닝 같은 실제 운동을 지도하는 영역에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EMG를 통해서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는 동안에 근육 운동의 어떤 시퀀스, 즉 근육 동원의 어떤 시퀀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순서죠. 근육 동원의 순서라든가 근육을 올바르게 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인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이런 EMG가 더욱더 현장에서 실용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점을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앱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운동 중에 활성화되는 근육 또 근육의 동원 순서 같은 것을 보면서 운동을 현재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힘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악하는 그런 유용한 툴로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을 발휘하는 그 근력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이제 근육의 면적이 근육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죠. 생물리학적으로는 1세제곱미터당 센티미터당 4 내지 6kg의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제 속근섬유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하죠. 속근섬유의 특성이 바로 파워를 발휘하는 데 유리한 근육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관절의 각도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수영 선수가 스타팅 자세에서 어느 정도의 각도로 자세를 취해야 더 큰 파워로 다이빙을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육상 100m 선수가 크라우칭 스타트를 할 때 뒤에 있는 스타팅 블록과 를 밟았을 때 내 다리의 각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러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최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다리 각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의 길이의 경우도 이것은 휴식 시보다 약 20cm 신전된 상태라 했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인드업을 또 중요한 요인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 동작에 있어서 이런 와인드업을 활용을 해서 더 큰 힘을 발휘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것은 바로 결체 조직이나 근육의 탄성 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근육의 온도가 적절했을 때
더 큰 파워를 갖다가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근육의 결정 요인 중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관절의 각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런 중량을 들어 올릴 때 아령 운동을 한다고 쳤을 때 팔꿈치 각도에 따라서 요게 발휘되는 힘이 다른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100도 또는 90도 이 정도 각도에서 팔은 가장 커다란 힘을 갖다가 발휘할 수가 있다. 반면에 이렇게 각도가 180도에 가깝게 되거나 아니면 그 60도 이하로 넘어갔을 때는 발휘되는 힘의 정도가 적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이런 것을 관절 운동의 취약점으로도 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 시간에 전 슬라이드에 얘기했듯이 받침점에서부터 요 중량까지 거리, 요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RD는 항상 일정하죠. 즉 이 중량 자체 변하지 않고 받침점에서 여기까지의 해부학적 거리도 변화가 없으니까 이것은 일정합니다. 그런데 이때 D1의 거리에 따라서 F의 변화가 있게 되죠. 즉 팔을 갖다가 완전히 편 상태에서는 D1이 감소하게 되니까 이때 발이 근육을 이걸 들기 위해서 드는 힘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써야 되는 것이죠. 즉 이런 상태에서는 힘을 더 많이 부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형태의 운동을 할 때 팔꿈치 같은 것이 다치기가 쉽죠. 이런 점 때문에 이것을 관절 운동의 취약 각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관절의 각도에 따라서 근육이 발휘하는 상대적인 근력은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물어보면은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우리가 다리를 편 상태에서 하거나 구부린 상태에서 할 수 있죠. 이제 발목을 잡은 상태, 고정시켜 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윗몸 일으키기를 어느 때 더 편한가 라고 했을 때 다리를 좀 당겨서 굽혔을 때 윗몸 일으키기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도 지레의 원리를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지레의 원리를 적용을 한다면은 이게 바로 이제 받침점이 되겠고요. 받침점에서 사실 이 사람의 무게 중심은 이거보다는 더 가까이 있겠지만 그냥 뭐 여기 있다고 감안을 하면 중량 상체의 무게가 중심에서 이렇게 아래로 작용하게 되죠. 그러면 이 거리 중량과 거리는 곱한 값은 일정하게 되죠. 이 상체를 들어 올리는 힘은 바로 이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작용하겠죠. 복직근이라든가 복사근이라든가 장요근 같은 여러 근육의 벡터 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 벡터 합의 작용점이 이쪽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직각으로 이루어지는 그 거리가 D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상체가 들어 올려지게 되는데 이 근육이 수축해서 작용하는 힘, 이 F에 걸리는 힘이 이 거리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리를 완전히 펼 경우에는 D1 자체가 감소하게 되겠죠. D1이 감소하게 되면은 이 값은 일정하기 때문에 F 값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아져야만 되죠. 즉, 이 벡터 합, 이 걸리는 힘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는 우리가 보다 힘을 적게 쓰고 상체를 들어 올릴 수 있지만 발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는 D1 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F 값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게 상체를 올리게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지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이런 자세로 물건을 들지 말라고 그러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 중량 500뉴턴이라고 하는 이 중량을 이런 형태로 들어들겠을 때 작용점, 받침점이 이제 척추뼈가 되겠는데요. 요 척추뼈의 어느 지점이 되겠죠. 요 지점에서 즉 요추 뭐 3번, 4번 이 정도가 받침점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부터 중량을
X는 그 저항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저항점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이런 자세를 취하면 이 거리가 30cm가 되죠. 그러면 이 중량 곱하기 500은 이 거리, 좀 30cm 곱하기 중량 500을 하면은 요것이 이제 15,000이 되겠죠. 자, 이 정도의 무게를 갖다가 이 척추 기립근이 이걸 들어 올리면서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척추 기립근에 걸리는 힘, 요 근육의 부착 부위, 벡터의 합이 되겠는데 여기서의 거리는 해부학적으로 요거 자체는 일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해부학적 거리가 변화하지 않으니까 5cm로 일정합니다. 이랬을 때 이 걸리는 F 값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계산을 해보면 F 곱하기 5는 500 곱하기 30이 되죠. 그래서 F는 3000N이 걸리게 됩니다. 즉 이걸 들어 올릴 때 이 척추의 근육에 걸리는 힘이 3000N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될 때는 다르죠. 요 받침점에서 요 저항점까지의 중량 R 값이 500N, 이건 변화가 없죠. 그리고 요 받침점에서 이 저항점까지의 거리는 이런 자세를 취할 때 20cm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은 500 곱하기 20에서 요게 이제 만이 되는 거죠. 10,000N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 요 거리, 해부학적 거리니까 작용점에서 요 힘점까지 거리 5cm는 변화가 없고, 이랬을 때 F 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것이죠. 그럼 F 곱하기 5는 500 곱하기 20 해서 F 값이 2000N이 걸리는 거죠. 즉, 이 척추 주변에 근육에 걸리는 힘은 2000N으로 훨씬 더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통이나 이런 이쪽에 걸리는 허리의 부담이 훨씬 더 적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세를 취하면은 여기에 힘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근육들, 즉 이런 대퇴사두근이나 대둔근의 작용도 같이 이용하니까 허리의 부담은 사실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육을, 그 다음에 그 힘은 근육의 길이와도 관련이 깊은데, 그것은, 보통 근육의 안정시 길이의 100 내지 120%가 되었을 때 근육은 가장 큰 자극을 받았을 때 수축력을 발휘하더라. 이것은 사실 단리된 근육을 떼어놓고 전기적 자극을 줬을 때 근육이 수축하는 힘을 받는데 원래의 길이보다 조금 늘어난 상태, 또는 원래의 길이 상태에서 가장 커다란 힘을 갖다가 발휘하다는 100%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근육의 길이가 원래의 상태보다 좀 오그라든 상태, 좀 줄어든 상태, 또는 근육의 길이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 너무 길게 잡아진 상태에서는 자극을 주었을 때 근육이 발휘하는 힘이 오히려 이렇게 감소하더라. 즉 근육이 원래의 상태보다 짧을 때는 훨씬 더 발휘하는 힘이 적고 근육이 너무 늘어났을 때도 발휘하는 힘이 적다. 그것은 바로 근육의 어떤 근절에서 마이오신과 액틴의 배열에 따른 그러한 그 구조에 대한 것인데요. 적절한 거리가 있을 때, 자극을 받았을 때 더 강한 힘으로 이 결합, 연결교라고 하는데요. 미오신 헤드와 액틴이 결합하는 그 결합 부위가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길이에서 더 강하게 수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걸 너무 늘어났을 때는 결합 부위가 별로 없죠. 액틴과. 그렇기 때문에 힘을 줘도 힘이 적거나 또는 너무 안에 들어왔어도 서로 오버랩 되기 때문에 양쪽에 액틴이 오버랩 된 상태에서는 연결교라고 하는 거, 결합교, 연결교를 많이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자극에 따라서 힘을 그만큼 더 이상 많이 생성하지 못한다. 이런 점을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 근육이 생체에서는 약간 늘어난 상태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을 던진다라고 했을 때 최대한 원반 던지기나 아니면 투수가 공을 던지는 동작에서
대흉근을 만약 예를 든다고 한다면 대흉근이 원래의 길이보다도 조금 더 늘어난 상태,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 근육에 분포되어 있는 결합 조직과 근육 자체의 탄성을 이용을 해서 마치 스프링을 조금 늘려놓으면 다시 강하게 더 수축하는 힘이 생기듯이 바로 그런 상태로 느려진 상태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뭐 높이뛰기를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과거 그 소련에서는 이제 그 러시아로 전환되기 전에 구소련이죠. 구소련의 높이뛰기 선수들이 특수한 신발을 사용했는데 그 특수한 신발이 이 발이 있다면 발 뒤꿈치 쪽은 낮고 발 이쪽 편은 좀 두꺼운 그런 특수한 신발을 신고 높이뛰기를 도전을 해서 기록을 막 갱신을 했단 말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이제 발을 접히게 될 때 아래쪽으로 발을 접히는 것을 발바닥 쪽 굽힘, 족저 굴곡이라고 얘기하고요. 발등 쪽으로 이렇게 굽히는 것을 이걸 발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쪽으로 굽히는 것을 족배 굴곡, 즉 뭐랄까요, 발등 쪽 굽힘인데요. 신발을 이 뒤꿈치가 낮고 이쪽이 두꺼운 형태의 신발을 신게 되면은 이런 발등 쪽 굽힘을 시키는 그런 형태의 뭐랄까요, 그 자세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 신발을 신고 그런 자세를 갖추고서 도움닫기를 해서 발을 착지를 해서 테이크오프 할 때 굉장히 우리의 그 테이크오프 하는 뛰어오르는 그 순간에 힘을 많이 작용하는 것이 비복근하고 가자미의 근인데 이 비복근이 원래의 상태보다 늘어난 상태가 됩니다. 원래보다 늘어난 상태에서 테이크오프 다시 수축을 했을 때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해서 기록을 향상시켰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운동을 통해서 기록을 높였는데 이것이 IOC에서 뭐랄까 도핑으로 규정이 되고 선수들의 부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또 야기시켰다라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그런 특수한 신발이 더 이상은 사용되지 못하도록 금지된 것입니다. 근력을 또 개선하는 중요한 근력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와인드업 같은 것이죠. 아까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야구 경기를 할 때 배트를 치게 될 때 그냥 이렇게 선 자세에서 공을 치면 힘있게 칠 수 없죠. 그래서 대항 자세라든가 와인드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 오게 될 때 몸을 틀게 되죠. 틀게 됐을 때 내 근육이 뭐랄까요, 공을 갖다가 몸통을 회전시키고 팔을 휘두를 때 강한 수축력을 발휘해서 스윙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발휘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런 대항 동작을 한다든가 또는 투수가 이런 와인드업을 통해서 근육의 그 신장성 수축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근육의 결합 조직에 저장되는 에너지, 탄성 에너지가 뒤은 수축 운동에서 굴곡 운동에서 강하게 에너지가 방출되어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워밍업인데요. 워밍업이 꼭 필요한 이유 중에는 우리가 이제 근육을 떼어놓고 차가운 물에 그리고 보통 온도 그 다음에 더운 물에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약간 좀 더운 체온보다는 높은 형태의 평상시 체온보다 높은 형태의 물에 집어넣었을 때 전기적 자극에 의해서 근육이 더 강한 수축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우리 생체 내에서도 이 근육이 어느 정도 데워졌을 때 더 강한 신경 자극에 의한 수축력을 발휘하게 되더라. 그래서 워밍업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정한 온도가 이제 근육이 가장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 수축력을 발휘하는 온도를 적정 온도라고 하는데 그 온도를 39도다라는 점이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것을 내 몸에서 능동적으로
즉 준비 운동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가벼운 러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몸을 데우는 것을 능동적 워밍업이죠. 반면에 뭐 따뜻한 물에 담근다든가 마사지를 받는다든가 적외선 램프를 쬐다든가 이런 건 수동적 뭐랄까요 워밍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동적 워밍업은 그렇게 많이 효과가 있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경기를 대비하는 입장에서 도움은 되겠지만 또 날씨가 아주 춥거나 이럴 때는 그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뭐랄까요 더 그 활용 가능한 그런 옵션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능동적 워밍업만이 더 효과적을 발휘할 수 있다. 워밍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왜냐? 그런 능동적 워밍업은 근육 자체에 열을 생성을 해서 근육의 온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지만은 이런 적외선 전기줄이나 초음파 이런 것은 외부의 열을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심부 근육까지 그렇게 그 워밍업 시키기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 면에서 능동적 워밍업이 보다 더 우선적으로 행해야 되는 그런 워밍업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이 성장을 하죠. 이때 주로 작용하는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인데, 사실 우리가 운동을 수행을 할 때 근육에서 생성되는 사이토카인이 있습니다. 사이토카인은 우리 인체 내 조직 세포 간에 상호 신호를 주고받는 일종의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이토카인이 있죠. 면역 물질도 있고요. 그래서 인터루킨 10 같은 그런 그 물질들이 그런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근수축의 운동에 의해서 인터루킨 10 같은 사이토카인이 가서 우리 뇌에 시상하부나 이런 것을 자극을 하게 되면 이어서 뇌하수체로부터 뇌하수체 전엽이 되겠네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성장 호르몬 같은 이런 호르몬을 갖다가 분비하게 되고 이런 성장 호르몬은 다시 이제 간으로 가서 간에서 다시 제2차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그런 호르몬들로서 대표적으로 소마토메딘 같은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것을 뭐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호르몬, 인슐린 양 성장 인자다.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성장 인자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IGF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뭐 우리 근육 내에서도 이제 분비되고 사실 이건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간에서 제2차 호르몬으로서 소마토메딘, 저 IGF-1이 분비됨으로써 이 호르몬들이 결국은 근육에 다시 가서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더 강화시키게 된다. 이런 그 근육의 어떤 운동에 따른 성장 메커니즘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수행할 때 우리 근육이 커지는 것이 하이퍼트로피, 즉 근육의 비대에 따른 것이냐 비후에 따른 것이냐. 그러면 비대는 뭐고 비후는 뭐냐 하면은 이 비후라는 것은 하이퍼플러스야. 그 세포의 수 자체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근섬유 자체가 증가하는 것이냐, 근섬유의 하나하나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냐. 뭐 이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결국은 근세포의 비대의 하나하나의 크기가 커지는 거지 그 수요가 늘어나지는 않는 것이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불사용 위축이라는 것입니다. 근육은 인체 내에서 가장 플라스틱서티가 높은, 즉 뭐랄까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자극을 봤을 때 쉽게 이렇게 증가하거나 또 자극이 가해지지 않으면 쉽게 위축이 되는, 그렇게 쉽게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체가 어떤 자극을 받지 않게 되면은 근육은 쉽게 위축이 되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중력에 대항해서 근육이 계속 일을 하고 있죠.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일종의 근육이 계속 자극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인으로서 생활한다. 무중력 상태에서 생활을 하면 근육의 위축이 아주 굉장히 빨리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주인들의 경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랄까요 운동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나사나 이런 곳에서는 연구되고 있죠. 또 운동 중에 분비되는 대표적인 단백동화 호르몬이다. 단백동화 호르몬은 단백질
합성작용을 하는 호르몬을 얘기합니다. 운동 중에는 단백질 분해하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도 많이 분비됩니다. 즉 단백질 이화작용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코티졸을 들 수가 있고 또 에피네피린, 즉 아드레날린이라고도 그러는데요. 운동 중에는 이러한 호르몬들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그 이화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 중에는 또 이러한 성장 호르몬이나 소마토메딘, 좀 전에 설명했죠. 또 남성 호르몬, 남자의 고환에서 주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 같은 이런 호르몬은 아주 강력한 단백질 동화작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항 운동이나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런 호르몬들, 테스토스테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분비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근육의 비대를, 근육의 증대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증가하는 것은 일종의 리모델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방 안에 있는 방을 넓히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있는 기존의 건축 벽면이라든가 이런 걸 뜯어내야 되겠죠. 이것은 일종의 이화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우리가 운동을 수행을 할 때 이런 그 이화작용을 하는 호르몬도 많이 분비돼서 운동 당시에는 이런 단백 분해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나 운동이 끝난 이후에는 이러한 호르몬들의 장기적인 효과로 인해서 운동 후에 단백질의 합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러한 결과 근육의 리모델링이 일어난다. 또 근육이 더 개선되고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하게 될 때, 근육이 증대하는 원리는, 근육은 다핵세포죠. 그래서 근세포막에 존재하는 위성세포, 셀룰라이트 셀이라고 하는데, 이런 위성세포들이 근훈련에 의해서, 위성세포들이, 그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이런 위성세포가 세포핵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런 그 세포핵으로 전환되게 되는데, 이런 세포핵이 하는 역할은 그 안에 유전 정보, DNA를 간직하고 있고, 또, 이 새로운 그 단백질 합성을 갖다가 처음 시작하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포핵은. 그래서 운동 훈련의 결과 위성세포가, 세포막에 존재하는 위성세포가 세포 내로 유입이 돼서, 융합이 돼서 세포핵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근육의 비대도 일어나지만 세포핵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근력 운동의 어떤 효과로서 근비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후에 운동을 중지했을 때 근육은 다시 위축되죠. 단백질 합성이 더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근육의 위축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의 위축이 이렇게 나타났지만 세포핵 수요의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다시 나이가 20대 훈련을 했는데 나이가 50대, 60대 가서 다시 재근력 운동을 했을 때 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용이하게 근육이 회복되는 그런 효과를 갖다가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훈련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런 훈련의 효과는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더욱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훈련에 의한 또 하나의 효과는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서근섬이죠. 적근섬이요. 그 다음에 이게 속근섬이고 중간근섬인데 보시게 되면은 단련자의 경우는 모든 근섬 위에 있어서 모세혈관의 밀도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그런 시스템이 개선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것으로 이번 근육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